네, 시간 맞춰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YN 고전읽기 대표고요. 여러 경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사실 언론사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자 활동을 오래 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글을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을 매일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기사를 썼고 매일 송고를 하면서 지금도 객원 기자 활동도 오전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기자 출신이고, 저는 이제 문해창작 창작학 박사와 국문학 현대문학 비평 박사 두 가지 박사 과정을 땄습니다. 그 박사 과정 두 가지를 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독서 교육이나 이런 관련된 연구들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고전 읽기라는 것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릴 거고요. 저는 당연히 20대 시절 강남 목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대입논술을 했기 때문에 강남 목동 아이들을 가르쳤고, 제가 가장 큰 경력으로 내세우는 것은 SRS 영재스쿨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강남 목동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성장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대치동에서 어떻게 1등급을 맞는지를 많이 봐서 그런 교육들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경험을 체화해서 성북고로 왔고요. 지금 거의 20년째 이런 수업을 하고 있고, 아마 간판이 가장 특이할 겁니다. 고전 읽기. 저기 뭐야?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 하셨을 텐데, 고전이라 하니 뭐 춘향전 토끼전만 읽히는 학원이냐 이렇게 묻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차차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어떻게 하게 됐고 이것의 효과를 보고하는, 약간 성과를 보고하고 또 저희들이 느낀 바를 보고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만들겠습니다. 질문은 이 설명 후에 천천히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우리 아이 생각비디오 고전 강도 프로그램,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서울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업을 하는 학원이 저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특이한 점들이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는 세 가지입니다. 3, 4, 5, 6학년들도 비평적 사고력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과제가 없다. 그 다음에 메타인지 기반 문장 태고 시스템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왜 고전인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많은 책을 가르쳐봤습니다. 권장도서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책들을 가르쳤는데, 고전은 물론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실제로 왜 좋은지를 알아셔야 되는데, 고전은 실질적으로 고전을 익혀보면, 예를 들어 노인과 바다를 익혔을 때 앞 도입 후 30페이지를 제대로 익히면 그 앞에 주제와 모든 쟁점, 은유, 상징, 묘사가 저 500페이지까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고전은 반복의 효과가 굉장합니다. 계속 누적 반복되는 식으로 써 있어요. 왜냐하면 주제의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구조를 정확하게 짜놨어요, 고전은. 그래서 이야기가 좀 진한해요. 우리가 해리포터를 보면 사건이 하도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재밌을 수 있는데, 고전은 계속 비슷한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특이한 에피소드가 인물들이 붙어서 그 같은 주제를 향해서 계속 토론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전을 선택한 것은 실제로 이것이 수업 텍스트로서 너무나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적 반복이 되고 앞 도입부 발단부만 제대로 읽어도 전개 위기 절정부까지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이라는 텍스트 구조의 완결성 때문에 고전은 저희가 교재로 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저희가 지금 3학년 아이하고 프랑켄슈타인을 읽는데 프랑켄슈타인의 앞 주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프랑켄슈타인의 인물들이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이걸 느꼈을 때 이걸 느꼈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 누적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확하게 주제를 이해하면서 작품을 분석하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그래서 고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읽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의 논술학원은 읽어와서 앉아있죠. 읽어와서 앉아있고 선생님 써머리를 듣고 끝나지만, 같이 읽으면서 질문하면 있습니다. 인물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인물이 여기서 왜 튀어나왔을까? 배경이 왜 그럴까? 시대는 왜 이럴까? 그럼 여기에 이 묘사를 왜 썼을까를 계속 질문을 해서 학생이 유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충이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계속 질문합니다. 들들 볶으면서 질문하면 아이들 스스로 대답을 해냅니다. 그런 과정을 계속 끌기 위해서 강독식 수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고등교육기관, 석박사 기관에 가시면 모든 유수의 고등교육기관은 강독식 수업을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니체 책 하나를 3년을 읽습니다. 제가 석박사를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읽어요. 대신 원전을 읽습니다. 원전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그 사상을 분석하다 보면 19세기
19세기, 20세기 철학을 다 할 수 있듯이 고전 한 권을 그렇게 완전히 마무리하면 많은 쟁점의 주제와 시대와 방향을 거의 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국제문학 고전들은 거의 다 영국 사회에서 쓴,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영국과 세계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려운 어휘와 문장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 지식 부족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저자의 문제의식 파악에 실패하기 때문에 고전을 읽기가 힘들고요.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어 노인과 바다 한번 읽혀보세요. 아이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노인이 주구장창 혼잣말을 해요. 노인이 낚시를 하다가 주구장창 혼잣말 하는 것이 4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이런 말 하고 있을까?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할까를 하기 시작하면 재밌게 읽습니다. 왜냐면 추리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작품을 작가가 왜 이렇게 쓰고 있지? 노인을 왜 여기다 내버려뒀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읽게 했을 때 텍스트를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외우게 하는 지금의 문학교육, 지금의 국어교육이 아이들이 스스로 유추하는 힘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3학년도 노인과 바다를 읽습니다. 물론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있기 때문이죠. 수업 시간에 30페이지, 20페이지씩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독서는 이게 문제입니다. 혼자 읽고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고요. 줄거리 파악하고 끝나고요. 한 번 읽고 다음 책으로, 그리고 피상적 이해에 그칩니다. 그리고 숙제, 읽어오는 게 짐이 됩니다. 일단 책 읽어오기가 너무 싫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빨간 줄 첨삭을 해주면 그렇구나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릅니다. 함께 읽으며 지식 해소하고 비판적으로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한 권을 이제 지금 3, 4학년의 경우 단편부터 시작해서 집중 반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비평적 읽기예요. 그리고 과제가 없습니다. 일단 이게 과제 부담이 있으면 아이들 가기가 싫어요. 그리고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꼬실 때 과제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꼬시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제가 없습니다. 오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안 빠지고 오는 게 중요합니다. 빠지면 보강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맥이 끊기면 작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제가 없는 대신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문장을 퇴고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일단 비평적 읽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이해, 저자가 이렇게 말했구나에 그치지만 사실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진짜 독해입니다. 그래서 비평적으로 읽는 거예요. 저자의 주장은 타당한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능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요. 정보를 단순 수용하지 않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를 다각적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여러분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아이들 AI를 써요. AI의 어떤 시대인데 AI를 써놓고 AI가 쓴 거를 독해를 못해서, AI가 알려준 거를 독해를 못해서 복붙을 하거나, AI가 거짓 정보를 준 것을 가려내지 못해서 그대로 베껴가서 수행평가를 빵점 맞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쓰더라도 독해력이 안 되면 AI가 쓴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추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해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AI를 쓰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AI에게 뭘 물어볼 것이냐도 학생이 직접 능동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어는 말할 수도 필요도 없죠. 지문 분석 능력, 수문 의도 파악 능력 하는데, 어머님들이 지금 초등학생 어머님들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중학교 국어 시험은 쉽습니다. 그냥 학원 안 다녀도 100점 맞아요. 국어 시험이 어렵진 않습니다. 국어 문법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는 따로 공부해야 되지만 중학교 문학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 이게 이제 보통 일반고에서 지문이 30지문 정도가 나옵니다. 고1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지문이 30지문이 나오면 그것을 외우게 하실 건가요? 국어학원을 외우게 하죠. 시험 성적을 내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분석해서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처음 보는 지문은 학생들이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이거 모르는 지문 나왔는데 하고 틀려버리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당연히 모의고사로 이어지겠죠. 시는 이 근방 특목고에서 제가 60개까지 봤습니다. 시가 60개가 시험범위에요. 그럼 시를 외울 건가? 절대 외워서 안 됩니다. 시를 분석해야 돼요. 분석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어 영역,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회과학 영역입니다. 지금 너무 영수에 매몰돼 있지 사회과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머님들 모르고 계십니다. 사회과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자 과목입니다. 사회과학을 아이들이 수능에 들어가잖아요. 사과탐 통합으로. 그 사회과학에 대한 학습은 분명히 빨리 2등급을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을 3등급 맞는 것보다
사회과학을 1등급 맞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시장에서는 사회과학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회과학 잘하는 아이들이 독해력도 잘합니다. 국어도 잘해요. 그래서 사회과학 영역에 대한 공부도 필요한데 고전을 읽다 보면 사회과학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회과학 영역의 모든 역사와 쟁점이 다 나오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초등학생이지만 중학교 때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 사회 용어, 아이들이 조약, 전쟁, 발발, 침공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에서 쓰는 용어를 몰라요. 어느 나라 말이냐 그래요 아이들이. 그리고 과학이 어려운 이유는 용어 때문입니다. 용해, 융해 뭐 이런 용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그런 언어들을 만나야 합니다. 털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중2, 중3 중에 사피엔스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사피엔스 한 권을 읽으면 과학 용어 다 털립니다. 다 이해가 돼요. 종의기원 읽는 학생들이 있어요. 과학 용어를 다 만납니다. 근데 어떻게 읽느냐? 맥락적으로 그 용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이 이런 것들을, DNA 이런 것들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 독서 과정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책 많이 읽는 애들 공부 잘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수학, 국어 안 되는 아이들 수학 잘하는 경우는 전 못 봤습니다. 수학 문제 때문입니다. 문제 해석이 안 돼요. 거기다 지금은 풀이과정 다 써야 되죠. 그리고 수학의 문제가 굉장히 길어요. 요즘은.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다가 끝나는 게 문제고, 이것이 이제 요즘 약술 논술이라고 해서도 수학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학교, 대학별 시험들이 있는데 문제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고요. 또 고등학교 가시면 아이들이 수행평가에서 미적분 하면 미적분을 푸는 게 아니고 미적분 책을 읽고 뭘 써야 돼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뭐 글을 쓰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지금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 어떻게 우리 애 어떻게 이렇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아이가 수행평가 잘하는 아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글쓰기야 독해야 문해력 능력이 없다면 이것은 아이들에게 계속 어려움이 느낄 것이고 아이들은 평생 가는 학습에 DNA를 기르지 않으면 너무 고생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독해력을 잡으면 나머지는 양싸움이다. 공부는 딱 두 개야. 독해력, 말귀를 알아듣는 능력과 나머지는 순공 시간, 몇 시간 공부했느냐, 요 차이지. 독해력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부가 양이 너무 많아져요. 예를 들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읽고 아는 아이가 아니에요. 요즘은 하도 학원을 다녀서 다 듣고 아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이 좀 알아. 근데 혼자 읽을 땐 몰라요. 그러면 공부와 수업 시간이 학원에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한 단원을 듣기 위해서 인강을 보시면요 6시간을 들어야 돼요. 인강만 들어도. 그럼 한 단원을 듣기에 인강 6시간을 듣고 혼자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설을 보고 이해하는 학생을 만들어요. 아이가 해설을 보고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혼자 공부를 해요. 그리고 모르는 걸 물어보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혼자 공부를 못하는 건 뭡니까? 누가 다 옆에서 설명해 주면 다 이해하죠.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건 성인 돼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서 아는 아이가 아니라 읽어서 아는 아이.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과외 한두 개 하거나 학원 한두 개 다니고 나머지 혼자 합니다. 혼자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해설을 보고 이해가 가요. 모르는 거 찾아봐요. 찾아본 걸 이해해야 돼. 요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것을 길러주시는 것이 평생 가는 학습 효과입니다. 자, 저희는 고전 강독입니다. 오프라인 대면 수업이죠. 일단 저희가 1시간 정도 낭독하고 해석하면 있습니다. 소리내서 돌아가면서 읽어요. 읽으면서 해석해요. 물어봐요. 제가 계속 물어봐요. 아이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계속 질문하고 있고 계속 질문. 토론이 아니에요. 텍스트 해석이에요. 토론하고 전혀 다릅니다. 토론 안 합니다. 저희. 토론은 지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요. 왜냐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토론을 하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해요. 아이들이. 손 들고 아무 말이나 하다가 끝납니다. 그것은 정확한 독서 수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가 재밌어는 하고 엄마 나 오늘 발표 잘했어 이러지만 실제로 남는 게 없습니다. 정확하게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1시간 씁니다. 소리내요. 아이들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소리내서 읽는 게 가장 효과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집에서 공부시키실 때 소리내서 익히세요. 모든 걸 소리내서 익히세요. 그러면 힘들어 죽겠지만 굉장히 남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배경지식 겁니다. 저희가 3학년, 4학년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읽어요. 올리버 트위스트가 요 정도 됩니다. 저희 책 실물이 있는데 1000페이지입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하나를 읽는데 6개월이 걸려요. 같이 읽죠.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읽고 나면 산업혁명이 뭔지, 국민제도가 뭔지, 사회복지와 사회안정망이 뭔지를 다 알게 됩니다. 네, 그렇게 가르칩니다. 꼼꼼하게 가이드를 해줘요. 그게 이제 강사의 역량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나 못 가르쳐요.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강사만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물의 관계가 내재적인 비평과 외재적 비평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의 비평, 그러면 주제 파악했죠. 그 다음에 밖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작품을 시대적 배경으로. 그럼 찰스 디킨슨은 이 작품을 왜 썼을까? 왜 영국일까? 산업혁명은 무엇일까를
올리버 트위스트 하나를 읽으면서 계속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페이지를 6개월이 걸려도 익힙니다. 그 다음에 비평적으로 씁니다. 저자에게 질문을 해요. 왜 그랬을까? 이 주제를 왜 파악했을까? 여기서 이 단어를 왜 썼을까? 그런 식으로 집요하게 있고요. 천작을 쓰기를 목표로 하지만 보통 3학년들은 600자, 500자를 씁니다. 원고지 기준이 다 원고지에 글을 씁니다. 500자 정도 쓰는데 점점 늘려갑니다. 학생별로. 어떤 아이는 지금 1000자를 훌쩍 넘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아직 500자예요. 그럼 그 아이는 다음 목표가 600자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절대 모든 아이에게 1000자 쓰라고 하면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은 아이는 1000자를 쓰고도 맙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잡아주면 퇴고를 할 때 문제는 뭐냐면 문장에 줄을 그어주고 이 문장 왜 틀렸어? 이 문장 왜 틀렸어? 자, 이 문장이 조사 이상하지 않아? 소리내서 읽어봐 해서 퇴고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끝나면 글을 다 묶어가지고 퇴고 수업을 따로 해요. 그럼 그동안 자기가 쓴 글을 쫙 펴놓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을 두고 자기가 퇴고해요. 어떻게 퇴고하냐? 자, 왜냐하면 때문이다를 한 100개쯤 썼어 너는. 그걸 빼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퇴고하지 않으면 자기가 못 고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빨간 줄 치면 다음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너는 지금 그러나를 한 20개쯤 쓰고 있어. 그것이 이것이를 계속 쓰고 있어. 그리고 을르이가를 다 틀렸어. 이거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학생마다 자료를 줘요. 그래서 학생이 그 자기 자료를 보고 자기 글을 고칩니다. 혹은 남의 글을 고치기도 해요. 자, 너희들이 틀리는 문장 20개를 써줄게. 한번 고쳐보자. 이게 퇴고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학원에 오래 다닌 친구들이 비문을 안 써요. 제가 놀라요. 제가 빨간 줄 긁을 게 없어요. 정말로. 어느 어머님이 왜 첨삭 안 해주세요? 긁을 게 없어요. 문장이 안 틀려요. 비문이 안 틀려요.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 비문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버릇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기자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문을 안 씁니다. 을르리가를 다 맞춰요. 그래서 오래 하니까 퇴고할 게 없어요. 물론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계속 고칠 수는 있지만 문장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식 퇴고를 한다면 내용 퇴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의 맹점을 찾아서 고쳐보자. 요 시간이 반드시 있고 아이들이 약간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전거 타는 걸 배운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퇴고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집에서 글 쓸 때도 자기가 퇴고, 지가 학교에서 글 쓸 때도 자기가 퇴고, 이게 평생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한 번은 2시간이에요. 오셔서 2시간 수업을 들어야 돼요. 대면. 그 다음에 온라인은 뭐냐면 이건 3, 4학년에 해당입니다. 일주일에 2번 저희가 낭독 읽기 줌 수업을 해요. 저녁 8시에. 이유는 이제 5, 6학년 딴 거라는데 3, 4학년들 이걸 개설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내서 읽는 것을 우리가 챙기자 해서 생겼고요. 30분을 일주일에 2번 들어와서 책을 돌아가면서 선생님이 읽힐 겁니다. 그러면서 읽기 속도와 이해도를 점검하고 굉장히 아이들이 30분씩 이게 30분인 게 이게 왜? 그런데 30분도 힘들어요. 아이들 30분 소리내서 읽잖아요. 지칩니다. 30분이라도 2번씩 돌아가면서 책 읽는 수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해올 과제가 없도록 저희가 집에서 할 과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 1회 혹은 2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데 3, 4학년들이고 내 아이가 5, 6학년이야. 근데 이것도 안 돼. 그럼 이걸 하셔야 돼요. 5, 6학년인데 5, 6학년 걸 무조건 하면 안 돼요. 3, 4학년들이 하는 걸 해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 거는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하지 마시고 그냥 3, 4학년 반 들어오세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온라인 수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함께 낭독합니다. 소리. 그 다음에 문장 단위로 꼼꼼히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장 퇴고, 강사의 최종 피드백으로 사고 확정해서 2시간 정도 수업이 끝났는데 글을 더 쓰는 아이들이 2시간 반 이상 수업을 합니다. 30분 더 쓰고 가요. 선생님 더 쓸래요? 어떤 아이는 1시간 더 쓰고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자기 글에 만족을 못 해가지고 30분, 1시간 쓰고 갑니다. 제가 기다려줘요. 옆에서 다 고쳐줘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글쓰기에 완전히 취하면 자꾸 글을 고치고 잘 쓰고 싶어요. 그리고 1000자, 1500자 이렇게 갑니다. 저희 5, 6학년 아이 중에 이런 아이들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이 보통 5건, 6건 나간 애들이에요. 그 고전을. 여기 계시는 어머님도 계실 텐데 아마 정확하게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혁신적 문장 퇴고 시스템이 뭐냐면 이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영재스쿨 목동에서도 이게 문제였어요. 빨간 줄을 고쳐주면 뭐합니까? 아이가 못 고쳐요. 또 빨간 줄. 빨간 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야죠. 그럼 아이가 학년별로 자주 틀리는 문장이 있어요. 아이들 진짜 이거 되게 심합니다. 그 다음에 내 문장이 문제가 뭐지? 즉시 퇴고. 그 자리에 직접 고쳐 쓰고 메타인지를 발달하면서 자기 글을 객관적으로 보는. 처음에 아이들한테 고치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래요. 제 문장은 완벽해요. 고칠 게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틀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틀린 문장이 보여야 돼. 저도 고치거든요. 저도 언론사 기자하면서 7번씩 고치거든요. 제가 이래요. 나도 7번 고쳐. 그 노인과 바다가요 40번을 고친 소설이래요. 노벨문학상 탔죠. 글은 고쳐서 좋아지는 거지 초고는 막 쓰라고 그래요. 제가 많이 써 일단.
그 다음에 고치는 거야. 문장 앞뒤 올리고 이 문단 저 위로 올라가야겠는데 계속 같이 고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과정에 사고가 됩니다. 왜냐면 글을 쓰면 생각을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막 쓰는 게 좋아요. 근데 쓰는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하듯이 아무 말 쓰듯이 그냥 쓰라고 해요. 제가 그러다 보면 생각이 풀려요. 쭉 애들이 쓰다 보면 생각해요. 그럼 그걸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은 소중하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어체로 바꿔주는 거예요. 애들이 착하다, 나쁘다 뭐 이런 거 쓰죠. 부정적이다, 선하다, 악하다 이런 문장으로 단어로 고쳐봐. 이렇게 고치지 않으면 문어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평소에 엄마 반찬이 비균질적이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 단어가 근데 책에 나오거든요. 균질적이다 이런 게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평소에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모의고사를 봤어요. 영어 모의고사를 봤더니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래요. 비기하학적 요소로 이런 문장이 있어요. 기하학적 요소로 아이들 사이에 뭐 균형과 틈이 벌어져 이런 비기하학적 요소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래요. 그럼 뉘앙스를 떠올려야 돼요. 그럼 기하학이 뭐고 비기하학이 뭐지? 뉘앙스를 떠올리려면 평소에 그 단어를 써야 돼요. 글에 써야 돼. 글에. 그러니까 한자어를 많이 한다고 그걸 쓰는 게 또 아니에요. 안 써먹어요. 아이들이.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오늘 잘못했다고 빌었다 뭐 이렇게 써요. 그럼 제가 성찰했다는 단어를 써봐. 성찰, 반성, 관찰, 나를 관찰하는 거야. 반성하면서. 그러면 오 애들이 있어 보여요 이러면서 막 쓰는데 그것이 잘게 됩니다. 그럼 아이는 어느 날 엄마 나 오늘 성찰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휘예요. 써야 돼요. 그럼 어머님들도 그런 언어를 써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머님들도 문장을 완벽하게 말하게 하셔야 돼요. 저희가 온라인 수업하면서 우리 부원장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아이들의 질문하면 아이들이 뭐 가을?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를 정확히 대답을 하게 해요. 근데 아이들 대화해보잖아요. 저가요, 그랬다요? 이래요. 3학년들이 제가요, 그랬습니다로 고쳐줘요. 문장도 말도. 그게 글이 돼요. 애들 저가요 하는 애들 저가요라고 써요. 문장을.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집 가요, 집 가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조사를 빼먹어요. 애들이. 한국말 조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습관을 집에서도 잡아주시면 바뀌어요. 아이들은 바뀝니다. 엄마가 쓰는 용어와 언어를 아이가 습득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문어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아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 글 잘 쓰는 아이들이 뭐를 잘 쓰냐면 동사를 잘 써요. 숙고했다. 그리고 명명했다. 간언했다. 이게 다 서술어거든요. 그 뭐예요? 그 단어에 대한 뉘앙스와 도끼가 있기 때문에 문장에 탁탁 씁니다. 드러냈다. 이러면서 동사를 잘 쓰는 아이들이 결국에 글을 정말 잘 써요. 그래서 동사 서술어의 중요한 단어들을 저희가 막 알려주면서 바꿔쓰게 합니다. 이게 문장을 잘 쓰고 사고가 되는 훈련입니다. 자, 메타인지 당연히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합니다. 선생님 청상만 받는 것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제 어머님들 수행평가 어떻습니까? 학교 가서 직접 써야 돼요. 이제 집에서 해오는 게 없어졌어요. 금지됐어요. 이제 학교에서 직접 씁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 보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론 읽고 와서 써라 이거예요. 고1 수행평가입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읽기도 힘든데 가서 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 AI한테 해서 외워서 가져갈 건가? 말이 안 돼요. 그런 게 과목마다 있는 거거든요. 아이가 가서 문장으로 직접 써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수행평가입니다. 문화상대주의에 대해서 천자로 서술하라. 이게 수행평가였어요. 우리 학생이 썼는데요. 히잡 논쟁을 가지고 히잡과 문화상대주의 얘기를 쫙 썼습니다. 걔 혼자 만점 받았어요. 이게 수행평가예요. 이거를 어머님들 컨설팅 학원에 맡기시죠. 그러면 요즘 컨설팅 학원이 월 30이라고 합니다. 월 30. 한 달에 1년에 400. 그렇게 해서 뭐예요? 숙제 대행업체를 해줘요. 절대 맡기지 마세요. 그러면요. 아이 평생 가도 그거 혼자 못합니다. 그럼 숙제 대행업체에서 원장님이 써줘요. 그건 외워가서 애들 그거 하는 게 더 지옥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아이가 하는 학교 수행평가 있죠. 그게 수능에 나와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수행평가 많은 거는 문제인데 수능에 나와요. 사탐에도 나오고 지문으로 나와요. 그걸 꾸준히 따라가야 수능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잘해야 돼요. 학교생활 잘해야 돼요. 그게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수행평가 한 개도 없어요. 선생님들이 교과과정에 맞춰서 내거든요. 꼼꼼하게 자기 힘으로 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저희 졸업생들, 고등학생들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학생이 직접 들어와서 선생님 저한테 내가 조금 도와줄게 물어봐 했더니 제가 매년 15명, 20명씩 졸업생을 내는데 그 아이들이 물어보질 않아요. 다 자기가 할 수 있대요. 아무도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저한테 맡기질 않아요. 대신에 요것만 봐줘. 선생님 책만 선택해주세요. 어떤 책이 나요? 선생님 이 책 어려운데 어떤 걸 중심으로 읽을까요? 요 정도 물어봐요. 그럼 제가 이 책의 목차를 내가 보니까 요 정도는 읽어도 좋아. 그거 다 무료로 제가 다 알려드려요. 가이드 해드려요. 전 책 선생이잖아요. 고3까지 그거 해줘요. 여기 졸업해도 다 해줍니다. 우리 제자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용도로 해야지 절대 써주면 안 됩니다. 그거 아이 지금부터 그거 길들이면요 망칩니다. 그거 꼭 말씀드리고요. 한 권을 3, 4개월 동안 깊이 파고 낭독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질문한다.
자, 그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좋은 게 나도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다. 저희 프린트에 보시면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4학년 이번에 된 아이가 한 5권 정도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잘하는 아이들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전 아니면 재미없어서 안 읽어요, 이래요. 전 이게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고전이 너무 재밌대요. 창작 동화는 너무 시시해요, 이래요. 고전은 사건이 너무 많은 거야. 박진감 넘쳐. 물론 어두운 일도 많아요. 고전이 굉장히 비극적이니까. 근데 아이들이 우와 이러면서 읽어요. 지금 4학년 애들하고 프랑켄슈타인, 여기 어머님도 계시는데 프랑켄슈타인이 있는데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나와요. 근데 그 괴물도 너무 웃긴 게 그 책 안에서 인간의 언어를 배우는데 고전을 읽고 인간의 언어를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겨워 죽겠다. 괴물도 고전을 읽다니 막 이래요. 그만큼 아이들이 황당해요. 그래서 내가 괴물도 고전을 통해서 인간 사회의 언어를 익힌다. 우리가 고전을 읽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아이들이 고전이 재밌대요. 너무 재밌대요. 자, 어머님들한테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아이 만화만 읽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전문가로서 말씀드려요.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 소설만 읽어요. 괜찮습니다. 독서 편식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많이 읽어도 돼요. 의미가 생성되기 때문에 많이 읽는 거예요. 또 읽어요. 괜찮습니다. 자, 성냥팔이 소녀만 읽어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수준 낮은 책을 읽어? 아닙니다. 성냥팔이 소녀요. 19세기 산업혁명 때 아이들이 성냥심지 만들다가 죽은 얘기예요. 원래. 정확하게 알고 읽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놀라운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캐럴 우리 읽거든요. 유령 얘기잖아요. 그거 완전한 그 사회보장제도 얘기예요. 기부 얘기고 그다음 빈부격차 얘기예요. 그렇게 익히면 돼요. 그래서 쉬운 어떤 로빈슨 크루스 막 이런 거 살아남기 애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중에 원전에 있잖아요. 굉장합니다. 그거 칼뱅이 금육주 얘기예요. 그런 것들 애들 하나하나 이야기해주면서 우리가 유도하면 와 이러면서 읽어요. 이게 제일 좋고요. 제가 제일 감동받는 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때 막 목소리 흉내내요. 아줌마 목소리도 내고 노파 목소리도 내고 연극을 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제가 가장 힐링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왜냐면 아이들이 감정이 이입된 거예요. 올리버는 막 이렇게 말했어요. 또 옆에 있는 애가 막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읽는다. 이게 공명하는 거예요. 같이 읽으면서 진짜 우리가 그 텍스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애가 키득키득하고 자기도 막 잘 읽으려고요. 픽이라는 돼지 아이가 있어요. 그럼 돼지 목소리를 내요. 이러면서. 아이들이 그래요. 이게 최고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런 아이들은 너무나 멋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난 고전만 읽어가 돼요. 난 고전을 좋아해. 고전 아니면 시시해. 이렇게 되면 최고의 자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천천히 읽어? 당연하죠. 많이 읽는 것보다 제대로 읽는 것. 100권 훑어보는 것보다 10권 읽는 것. 어떤 유럽의 많은 좋은 대학, 여기 SAT 준비한 애들도 있어요. 캠브리지 간 학생도 있고 버클리 간 학생도 있어요. 제 제자 중에. 그 친구들이 독일 가서 저한테 한 얘기가 이겁니다. 선생님, 저희 책 한 권을 3년 읽어요. 유럽에서. 그리고 고전 몇 권을 읽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요. 이게 유럽의 교육입니다. 그게 뭐냐? 세계 최고의 지성들의 교육은 고전을 익힙니다. 그래서 10권이라도 완벽히 이해해야 되고, 저 이거는 유튜브를 보시면 뭐 최주천 교수님이나 누가 다 얘기해요. 이 얘기는. 이 한 권을 씹어먹듯이 읽어라. 그렇게 해서 평생의 독서 경험을 준다 해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돼야 뭘 토론을 합니다. 맥락을 이해하고요. 비평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3, 4개월 동안 한 권의 책을 완전히 소화한다. 이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이건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데, 이건 어머님들이 독서에서도 유용하신 게, 자, 우리 아이가 종의기원을 읽는데, 그러면 종의기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00페이지 이상 그 핀칫의 부리 얘기밖에 안 나와요. 핀칫의 부리가 어쩌고 저쩌고가 400페이지 나와요, 진짜. 그럼 애들이 읽다가 이거 뭐야 이래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종의기원을 생물종 이름 왜 외워요? 용어, 실험 데이터 세세히 기억한 거 전혀 필요 없어요. 다윈은 핀치세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했는가? 담론 읽기에 이게. 핀치세를 통해서 생물종의 다양성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이론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기에 무엇을 주장하는가? 메타 읽기예요, 이게. 이런 담론 중심의 읽기를 읽어야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핀치세의 부리의 모양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의기원의 담론이 있어요. 그 담론을 이해하는 게 이런 좋은 고전의 특징입니다. 자, 어떤 학원에서 학생에게, 저희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 근처 학원에 갔는데 이기적 유전자를 숙제로 내줬대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 이기적 유전자 읽었다 했더니 읽었어요. 근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다큐멘터리도 나오더라고요. 그 이기적 유전자 읽은 친구. 근데 이기적 유전자를 왜 읽었는데? 몰라요. 읽으라고 해서요. 이거예요. 이기적 유전자는요. 저도 못 읽어요. 저 못 읽어요. 중간 이만큼 챕터는 저도 해석이 안 돼요. 자,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려면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종의기원을 읽고 나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거예요. 그 일종의 변이라는 담론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거든요. 그럼 바뀌기 전에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학적으로 이런 담론이 있다가 리처드 도킨스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땡뚱맞게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 전혀 남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책들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다 책을 선별해요. 이거는 담론으로 읽을 수 있고 이거는 이기적 유전자는 지금 읽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있어 보인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읽어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읽어야 된다. 그래야 특히 코스모스랑 사피엔스를 저희가 과정에 넣어놓은 건 코스모스랑 사피엔스 완전히 인문학 책이에요. 과학책 아니에요. 다 담론이에요. 인간이란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글이에요. 종교, 정치 맥락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보다 코스모스나 사피엔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책이 좋은지.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담론 중심으로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80분은 이렇게 수업하고 30분은 메타인지 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 2회 온라인 수업 아까 말씀드린데 요거는 12월 이후로 개설될 거라 등록을 하신 분에 저희는 고전일기를 등록해야 온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과제가 없죠. 숙제가 없죠. 집에서 하는 과제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이랑 아이랑 엄청나게 싸우고요. 독서가 해야 할 일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싫어져요, 독서가. 그냥 가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기만 해. 야, 원장님이랑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니까? 애들이 와요. 가기만 해도 돼서. 그리고 보강을 받는 게 좋고요. 수업 중에 완성하기 때문에 강사가 직접 확인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고 복습만 해라. 독서가 일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오고 두 번 온라인 하잖아요. 충분해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외에 안 읽어도 돼요. 어쩔 수 없어. 좋아서 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영어 수학 학원 바쁘시잖아요. 못 읽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숙제 읽느라 바빠요. 그래서 이걸 비타민 먹듯이 계속 꾸준하게 계속 읽어보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요. 여기 사실 잘하는 학생 어머님도 오셨는데 제가 놀래요. 그 아이가 달라지는 걸 보고. 그 정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에 왜 이렇게 수업하는지 설명 들어갔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예요. 좀 더 일찍 시킬 거예요. 네. 왜요? 중학교 가면 바빠요. 중2, 중3 되니까 아이들이 시험 때 안 오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과정에서 시험 때 한 달씩 빠져요, 아이들이. 적은 아이들은 2번, 어떤 아이는 안 빠지고요. 많이 빠지면 4번은 빠져요. 그래서 제가 빠지면 다 보강해줘요. 그러면 쉬어! 그래, 시험 대비하고 와! 애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3, 4, 5학년 때 읽으면 너무 좋죠. 중1, 중2 때까지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쓴 이 책들 고전 읽었죠? 독서록 중학교 그대로 냅니다. 특히 특목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그대로 냈어요. 저희 딸도 4학년 때부터 시켰거든요. 저희 중2예요, 저희 딸이. 그래서 그냥 시켰어요, 여기 수업을. 한 16권을 읽었어요. 4, 5, 6학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것만 했어요. 한 16권이 쌓이니까 제가 보니까 혼자 공부하더라고요. 네.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영어는 시험 때 한 달 다니는 영어학원에서 빡세게 봐주는 거 그거 좋고 효과가 수학은 개념 공부 꼼꼼히 해야 되고 국어는 혼자 공부해. 근데 국어가 힘든 건 문법 때문이야. 그래서 저희가 국어 문법 특강에 있거든요. 방학 때. 국어 문법 특강 중학교 문법이 있어요. 그거 한 10단원이면 끝나요. 그거 한 2, 3번 솔직히 한 번 갖고 안 돼요. 한 3번 들으니까 알겠대요. 완전히 알겠대요. 국어 문법은 그대로 수능에도 나오기 때문에 중학교 국어 문법이 어려워서 국어 학원을 다니시는 거예요. 국어 문법을 6학년 겨울쯤에 보통 특강 권합니다. 제가 6학년 겨울, 중1 여름, 중2, 3도 들어요. 그래서 6학년 겨울에 국어 문법 들으면 돼요. 그 전에 들을 필요 없어요. 국어 문법이 왜 어렵냐? 의문의 변동, 탈락, 한글 창제, 원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보어, 주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래요. 국어 문법은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약, 탈락도 시작하지만 형용사, 관용어 이런 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시험에서 국어 문법이 어려워서 국어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국어 문법을 잡아놓으면 나머지 국어 혼자 하는 거예요. 그 중학교 국어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어 문법 특강은 6학년 겨울에 보통 제가 권해드리고 일찍 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럼 4, 5학년들은 방학 때 뭐 하면 좋나요? 한국사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한국사가 다 독해 공부예요. 왜냐면 인과관계잖아요. 한국사가. 흐름과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한국사의 전반기들은 되게 많이 듣거든요. 전반기가 이제 조선 후기까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조선 후기까지만 공부를 해요. 한국사를.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국사 후반기가 나오는데 근현대사 양이 너무 많아요. 자, 임시정부 이후에 우리나라가 5년 동안 겪은 일이 단원이 5개가 나와요. 그러면 5년 동안 너무 많이 일어난 거야, 한국에서. 뭐 김구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몰라요, 애들이. 그러니까 뭐야 이 양이. 고등학교 가서 기겁해요. 그러면 그때 언제 또 사회학원 다니실 건가요? 아니죠. 그냥 초등학교 때 한국사 전반기 후반기 왔다 갔다 들으세요. 후반기 먼저 들어도 되고 전반기. 근데 후반기는 꼭 안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후반기부터 난 듣게 하거든요. 사실은 후반기 너무 많아서 흐름을 아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 어머님들 한국사 수능에 필수잖아요. 4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지원도 못해요. 대학 한국사 필수예요. 인서울 4년제. 그때 가서 사회공부 또 시키시는지. 저는 정말
그리고 한국사 많이 아는 애들 똑똑해요. 역사 많이 아는 애들이 배경지식 정말 많습니다. 한국사 많이 알잖아요. 세계사 알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한국사 공부지 딴 얘기지만 지도를 가지고 공부시키세요. 지도를 몰라요. 애들이 지도를 놓고 공부해요. 지도도 붙여놨거든요, 옆에. 지도 놓고 공부해야 돼요. 강원도 전라도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태백산맥 소백산맥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우리 요즘 아이들. 저희 아이 방에 다 붙여놨어요. 지도만 외우라고. 위치를 알고 공부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한국사 세계사 공부가 아니에요. 지도 안 피는 선생님 사회 공부는 절대 아닙니다. 지도 너무 중요해요. 지도 펼쳐놓고 공부하세요. 한국사 세계사는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흐름과 이동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지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스토리텔링만 한다. 그러면 어디 붙어있는 나라인지 알아? 그럼 몰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세계사는 거의 어른이 돼서도 기초 상식이에요. 약간 우리 인생의 교양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 한번 물어보세요. 전라도 어디 있는지 강원도 어딘지 모를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강독지 수업, 어려운 책 한 곳에 대한 성취감, 이 성취감이 대단합니다. 배경지식 확장, 과제 스트레스 없음, 자기주도적 독서 습관, 복잡한 텍스트 비판적 이해, 창의적 사고를 표현력, 이게 아이들을 정말로 믿으셔야 되는 게, 제가 4학년이 된 여기 어머님이, 그 당사자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린이가 프랑켄슈타인 있고 괴물이 인간의 언어를 깨달은 다음에 막 고뇌한 장면을 보니까 아이가 딱 이러더라고요. 이제 4학년인데 알수록 괴로워지는 거군요, 인간은. 이러더라고요. 탁 트이는 거예요. 직관이 있어요, 아이들은. 아이들을 믿으세요. 그 내가 정확한 독해다. 그랬어요. 바로 지금 너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어. 우리가 인지하고 알수록,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자아를 깨달을수록 인간 괴로워지는 거, 철학적 고민에 빠지는구나를 아이가 확 이해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공명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거를 선생님 설명해주면 안 돼요. 유도해야 돼.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그러면서 아이가 탁 깨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고민이 글로 와요. 이게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3, 4학년한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노인과 바다를 읽고, 제일 중요한 논쟁이 있어요. 노인과 바다. 3, 4학년들이 맨날 하는 논쟁인데, 청새치인가 상어인가? 어머님들 그거 모르시죠? 청새치라고 생각하세요? 상어일까요? 아세요? 정확한 번역본을 보시면 상어예요. 근데 노인은 청새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상어는 뭐냐면, 자기가 평생 혐오하고 싸웠던 자신을 자기가 뭐예요? 성취로 끌어안고 자기가 청새치를 죽인 거라고 착각하고 노인이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실 해밍웨이가 그거 쓰고 마지막에 자살하거든요. 예,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혐오와 자기 연민과 자기 고통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결국. 근데 아이들한테 청새치니 상어니 했을 때, 논술 선생님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정확한 번역본을 찾아보세요. 상어입니다. 티브론 상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이들하고 토론하게 합니다. 이런 게 토론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번역본 가져와서 제가 설명합니다. 했더니, 와, 노인은 그럼 청새치인 줄 알았던 거야? 막 놀라는 거예요. 이게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그럼 진짜 패배한 것이냐 승리한 것이냐, 막 이런 철학적 담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아이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가 진지해져요. 어느 날 제 수업 듣고 집에 가서 이상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 산다는 건 뭘까? 막 이래요. 그러면 공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저희가 하도 쟁점을 얘기 많이 하니까 제가 요즘 초등학생들하고 뭘 갖고 글 썼냐면 새벽 배송 찬반 논란이 뜨겁거든요. 그걸로 아이들 글 썼어요. 시장의 자유이냐, 개인의 건강이냐, 사회와 국가의 역할, 이거 모의고사에 다 나옵니다. 애들이 새벽 배송 가지고 글 썼어요. 정말로 생각이 다양해요. 그런 것들 자꾸 고민하게 하잖아. 아이들이, 선생님 저 뉴스를 봤는데요, 이래요. 뉴스를 보기 시작합니다. 뉴스 봐야 돼요, 어머님들. 아이들 뉴스 봐야 돼요. 세상사 돌아가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걸 가르치실 때 아이들 경제 책 읽으면 좋은데, 경제 금리가 뭐고 뭐 통장이 뭐고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경제는 사회 운용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세금이 뭐냐, 이런 걸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담론적으로 알아야 되지, 금리를 외우고 기준금리가 뭔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토리로 이해해야 돼. 자, 비문학을 제가 얘기한 거 있죠? 비문학을 잘 풀기 위해서 문학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문학은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비문학은 문단과 문단 사이의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문학을 더 많이 익히시는 거예요. 저는 비문학은 좀 나중에 익힙니다. 훨씬 확실히.